내 이름은 이진수. 고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기업에 대해 공부하면서 22살 때부터 프리랜서로 앱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때 나한테는 왕재숙이라는 여친이 있었는데 사귄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차고 가버렸다. 이유는 내가 가정환경이 나빠서라고 했다. 나는 유치원 때 부모님한테 버려졌고 그 후로 천사원에서 자랐다. 친부모에게 벌어진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인간 불신에 빠져 있었지만 천사원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원장 선생님은 부모님처럼 내 공부까지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원장님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 후 사실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공부보다는 빨리 자립해서 천사원 선생님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했다. 전 여친은 이런 나의 인생 이력서를 모두 이해하고 나와 사귀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친구 소개로 만났고 20살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지난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마지막에 그녀는 그리고 새 남친은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야. 나 사실은 가정환경이 나쁜 남자는 별로야. 라면서 나를 비웃으며 떠났다. 2년이나 만나온 여친한테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나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더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남자하고 어떻게 따뜻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겠어? 라고 했다. 헤어진 이후로 마지막 그 말은 오랫동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한참 동안 나는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 없었다. 새로운 만남 없이 솔로로 25살이 되었고 직장에서 일적으로도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할 무렵 일관계로 만난 사람들하고 회식을 하러 어떤 주점에 갔다가 거기서 한 여종업원과 알게 됐다. 그녀와의 만남은 나의 여자 불신을 극복하게 만들어줬다. 그녀의 이름은 이아름. 회식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술 취한 손님 때문에 곤란해하는 여종업원을 우연히 보게 됐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없었고 취객을 정리한 뒤 괜찮아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할인 쿠폰을 나한테 줬다. 그날 이후 그 주점에 자주 가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나한테 번호를 물어봤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서로의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됐고 그녀도 나처럼 부모한테 버림받고 시설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됐다. 동병상련이랄까 같은 처지다 보니 친밀감이 느껴졌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에 반하게 됐다.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했고 1년 반 정도의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회사에서 점점 더 인정받게 됐고 고급 맨션으로 이사도 하고 사적 공적 양쪽 모두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나한테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다. 회사 부하의 권유로 처음 로또를 사봤는데 글쎄 당첨이 된 것이다. 금액이 자그마치 30억. 흥분한 나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아내에게 제일 먼저 알렸다. 물론 아내도 깜놀. 그런데 과연 이 돈을 무엇에 써야 할지 생각하는 동안 우리 두 사람에게는 지금 갖고 있는 것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회사 일도 잘 되고 얼마 전에 집도 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둘은 지금 이대로의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넘치게 행복했다. 여기서 더 무엇을 욕심낸다면 벌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당첨금을 모두 아동 양호시설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주저없이 기부 절차를 밟기 위해 은행으로 갔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회사로 어떤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안내처 직원이 어떤 여자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길래 응접실로 안내하라고 전했다. 응접실에 들어가자 전 여친 왕재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 여친과는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별로 변한 게 없어서 바로 알아봤다. 전 여친은 나를 보자마자 진수씨,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달려오더니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더니 나랑 다시 시작해, 지금 당장. 난 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나는 뭐래냐, 가정 환경이 나쁜 남자는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구더라? 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그땐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지금은 아니야. 이젠 자신 있어 라고 혼자 흥분했는데 내가 반응이 없자 본심을 드러냈다. 나 기사 읽었어. 너 로또 당첨됐다면서? 설마 30억 원을 진짜 몽땅 다 기부한 건 아니지?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떠들어댔다.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내가 로또 당첨금을 기부한 일이 신문에 난 모양이었다. 그 사실을 안 전 여친은 오로지 돈 때문에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건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일 텐데 난 이미 결혼도 했고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전 여친을 응접실에서 내보냈다. 그 후 다른 사원들한테서 들은 말로는 전 여친은 곱게 돌아가지 않고 회사 사람들에게 나에 관한 정보를 캐내려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하는 짓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앞으로도 전 여친이 찾아와도 절대로 회사에 들이지 말라고 안내 데스크 사원한테 단단히 일러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으로 왔는데 현관에 처음 보는 여자 신발이 놓여 있었다. 이 시간에 손님이 와 있다는 것에 의아해하면서 거실로 들어갔는데 버젓이 전 여친이 있는 게 아닌가. 네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묻자 지금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 부인한테 이혼해달라고 말하는 중이었어 라고 헛소리를 냈다. 아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누가 이혼을 해? 막말 집어치워. 그건 그렇고 네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아냈어? 라고 추궁하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정보를 흘렸다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화를 내자 전 여친이 발끈했다. 지금 그게 말이 돼? 난 너하고 재결합 결심하고 빚까지 내서 셀럽놀이 했단 말이야. 나랑 재결합 안 할 거면 돈이라도 내놔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 전 여친에게 당첨금은 말 그대로 모두 기부했어. 내 앞으로 10원 한 장도 안 남기고 라고 했더니 전 여친은 광분해서 난동을 부렸다. 순간 위협을 느낀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 여친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게 제압당한 후 연행됐다. 아내 말로는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고 누구세요? 라고 하자 전 여친이 당신 남편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겁을 줬다고 한다. 내가 당신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들어오게 했는데 돈 얘기는 뻥이고 실은 나하고 당신 남편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이 이혼하고 빠져줄래? 라고 했다고 한다. 하는 행동이 악질에다 재범 우려가 있어서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 연행된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전 여친이 그날 이후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다. 경찰은 전 여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물어보는 말에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대답하고 났더니 실은 왕재숙 씨가 결혼 사기로 체포됐습니다 라고 알려줬다. 전 여친은 빚을 진 상태에다 경찰에 체포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돈을 갚기 위해 결혼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한다. 고령의 남자들을 몇 번이나 속여서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발각되고 체포된 전 여친은 여죄가 계속 드러나면서 실형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갇히게 됐다. 당분간은 밝은 빛을 보기 힘들 거란 말을 듣고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 부부는 그 몇 달 후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또 얼마 후 예쁘고 건강한 첫 딸아이가 태어났다. 고아원에서 자란 우리가 남들 못지않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전 여친 같은 여자와 헤어지게 된 것은 나한테 있어서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덕분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따뜻한 가정을 얻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가족에게서 힘을 얻고 나 역시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내 이름은 김환희. 아내 한진자와는 2년 전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만나서 1년 전에 결혼했다. 나는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얼마 후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다 싶을 정도의 집을 지었다.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나로서는 화려하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일종의 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35년간 대출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우리 집은 내게 가장 편한 곳이었다. 어느 시점까진 말이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난데없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왔다.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던 나는 당황했고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놀러 오셨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던데 마실 거라도 사올게요. 라고 하고 잠깐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장모가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놀러 오다니? 그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오늘부터 같이 살려고 왔는데? 라고 했다.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었는데 장모는 그럴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농담이 아니란 걸 직감한 나는 아내를 옆방으로 불렀다. 갑자기 뭐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래도 돼? 라고 하자 아내는 집도 넓고 방도 많은데 같이 살아도 되지 뭘 그래? 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다. 동거 문제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자 아내는 역정을 내면서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거실에 있던 장모 귀에까지 들렸는지 장모가 뭐야? 같이 살기 싫다는 건가? 라며 화를 냈다. 그 일이 있은 후 장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집에 있으면 끝없는 괴롭힘이 시작됐다. 장인 장모는 이미 자기들 집을 부동산에 매각했고 돌아갈 집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동거를 허락했다. 동거를 시작한 후 장인 장모는 당연한 것처럼 생활비를 10원 한 장 내지 않았고 대출금, 광열비, 식비 등 생활비 전반을 나 혼자 부담하지 않으면 않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앞으로 계속 동거를 할 생각이면 일자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나더러 전업주부여도 좋다고 이랬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이래? 결혼 사기로 고소당하고 싶어? 라며 발끈했다. 물론 결혼 전에 아내가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하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내조의 여왕 부탁해. 뭐 그렇게 말하긴 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아내가 설마 모르고 저렇게 펄쩍 뛰는 걸까? 뻔히 알면서 결혼 사기를 운운하다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곧장 장모한테 일렀고 그러면 장모가 난리를 쳤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동안 장모의 폭언은 갈수록 심해졌다. 나한테 대고 자네처럼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남자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마찬가지야 라는 심한 욕까지 해댔다. 그때마다 성격이 유순한 장인은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만 볼 뿐 장모를 말릴 엄두는 전혀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문을 열자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며 술병이 잔뜩 올라와 있었고 나는 빼고 셋이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 월급날은 며칠도 남았는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켰는지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다 어디서 났어? 라고 묻자 아내가 당신 카드로 긁었지. 이것저것 배달시키긴 했는데 당신 먹을 게 없네? 당신은 그냥 컵라면으로 때워 라고 했다. 왜 남의 카드를 함부로 긁고 난리야? 라고 화를 내자 장모가 그게 뭐가 어쨌다고 이 난리야? 누가 좀 생이 아니랄까봐 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두 분 때문에 지금 우리 집 경제가 폭탄 맞은 거 아세요? 라고 속내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 순간 장모의 표정이 저승사자급으로 변해서 나 자네 와이프 엄마야. 어디서 그딴 말을 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도 실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격분한 장모는 내 멱살을 잡으러 달려들었다. 아내는 옆에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 당해도 싸지 라면서 장모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힘이 장사인 장모한테 멱살을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간신히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듯 내 방으로 왔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밤새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대.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장모가 우리 집 개가 이제 들어오네. 근데 왜 집 안으로 들어오나? 라고 하더니 나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대. 마당에는 어제까지는 없었던 개집이 그걸 가리키면서 앞으로 저기가 자네 집이야. 오늘부터 집 안으로는 절대 들어올 생각하지 마. 라면서 나를 집 밖으로 쫓아내더니 현관문을 잠가버렸대. 하필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고 그날 밤은 개집에 들어가 밤새 비를 피했대. 그날 이후 정말로 집안에 발도 딛지 못하게 된 나는 개집을 개조하고 자물쇠를 달고 난 후 몰래 집안에 잠입해서 귀중품들을 가지고 나와 개집에 숨겨놨대. 그리고 호텔로 주거지를 옮기고 나자 혼자서 생각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겼고 냉정하게 생각을 정리했대. 고민 끝에 나는 집을 포기하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대. 이혼 준비를 하는 한편 집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대. 아내와 장모 몰래 장인을 밖에서 따로 만나 그 집은 장인어른께 양도하겠습니다. 명의 변경 수속하러 가시죠. 라고 하자 장인이 나한테 준다고? 그럼 나야 좋지. 라면서 적극적으로 서류 처리를 했대. 장인의 경제력이 어떤진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양도 절차에 응하는 걸 보면서 남은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대. 집 문제는 장인과 해결해봤으니 남은 건 아내와의 이혼. 그럼 모든 게 끝난다. 그런 와중에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걸 감지하고 눈을 떴대. 지진이다! 라고 순간 소리치면서 일어났는데 잠시 후에 진정이 됐대. 다른 숙박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계단을 통해 피난을 시작한 것 같아서 나도 밖으로 나갔대. 진동은 더 심해졌고 정전으로 불빛이 사라지고 보이는 곳마다 집들이 무너져 있었대. 이건 예산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그날 밤은 호텔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1층 홀에서 지새웠대. 다음날 계집에 감춰놓은 귀중품을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래간만에 집에 갔는데 집은 무너져 내렸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대. 집 앞에서 잠시 넋이 나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 장인, 장모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는 자네 당장 보험회사에 전화해. 지진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라고 말했다. 지진보험은 해약했는데요. 이 집은 이제 제 명의가 아니라서요. 그러자 아내와 장모가 난리. 분위기를 보아하니 장인이 집을 명의 변경했다는 걸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았고 아내와 장모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대. 그래서 상황을 설명한 후 덤으로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건네줬대. 이 와중에 이혼이라니 우리들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대체? 라면서 이혼을 거부했대. 장모가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 되나? 이 집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무슨 이혼? 라고 하길래 명의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집 대출금은 장인어른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은 여러분들 거니까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자 세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대. 그러거나 말거나 세 사람을 무시하고 계집에서 귀중품을 들고 나와 그 자리를 뜬 나는 안정될 때까지 계속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대. 그 뒤로 몇 번이나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제발 부탁이야. 이혼하자는 말 취소해. 대출금 갚으면서 새로 이사갈지 월세를 어떻게 내. 우리한테는 지금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해. 라고 억지를 부리길래 합의 이혼을 안 하겠다면 변호사한테 맡기겠다고 했대. 장모가 나한테 했던 모든 건 명백한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물고 싶지 않으면 빨리 이혼서를 접수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받아들였대. 현재 아내와 장인, 장모 세 사람은 방이 하나뿐인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장인 한 사람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아내와 장모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문제는 나쁜 성격 탓에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질 못했다. 생활은 나아질 줄 몰랐고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쌓이자 세 사람은 눈만 마주쳐도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심한 말싸움, 몸싸움 끝에 바닥에 굴렀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장모는 운 나쁘게도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 바람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장모 간호하랴, 알바에서 생활비 벌랴, 스트레스 때문에 전처는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고 한다. 한편 나는 지진 발생 한 달 후 내진 설계가 철저히 된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우아한 독신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집에서 기르는 개 취급받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이름은 한진수. 회사원이고 아내 왕재숙과 결혼 2년 차를 맞이했다. 아내와는 사내 커플에서 부부로 결혼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다. 얼짱의 스타일까지 좋아서 아내는 회사에서 존재감 그 자체였는데 나하고 결혼한다고 알리자 회사 동료들 모두 진짜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나는 매일 아내표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고 남자 사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런 아내 덕에 저절로 어깨뽕이 들어갔는데 이런 나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부사장. 부사장은 원래부터 여자 밝히기로 유명했고 예쁘고 인기 많은 아내한테 눈독을 들이고 회식 때마다 출근댔다. 그래서인지 아내와 결혼하고 난 후부터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괴롭히려고 들었다. 어느 날 전체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 부사장이 나를 불렀고 혼자만 남게 됐는데 부사장은 내가 만든 회의 자료가 잘못됐다며 일일이 트집 잡고 야단을 쳤다. 하지만 자료를 다시 본 결과 그건 내가 만든 자료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이 자료는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나중에 손을 좀 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부사장은 비굴하게 남 탓인가? 남자가 왜 그렇게 비겁해? 라면서 경로했다. 회의실은 사방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사장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를 몰아세웠다. 점입 가경으로 그게 반성하는 태도 맞아? 진짜 반성한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어! 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나한테 명령했다. 계속 말싸움을 해봐야 영원히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기로 했다. 당연히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는 건 모욕적이었고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부사장이었고 부하 직원인 나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한스러웠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오늘 많이 힘들었지? 라면서 나를 위로해줬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표정이 어딘가 가식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부사장 그 자식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일부러 그랬어. 내가 불만을 토해내자 나까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어. 라면서 짜증 섞인 말투였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거기서 부사장한테 반항해 봤더라고. 라고 내가 변명하자 자기 좀 찌질하다. 툭하고 한마디. 아내의 반응에 짜증이 올라왔지만 그날은 이미 심신의 피로가 정점을 찍었고 더 이상 아내와 입씨름할 기력도 없이 잠자리에 누웠다.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부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매일 정성이 가득 들어간 도시락을 만들어줬었는데 갑자기 성의가 1도 없는 도시락으로 변했다. 심할 때는 흰밥에 짠지 한 개가 전부인 날도 있었다. 그러자 사내에서 우리 부부가 냉전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래 라는 말로 논점을 회피할 뿐이었다. 그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던 어느 날 그만 기절초풍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말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사장이 사원식당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문제는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도시락통. 아내가 특별 메뉴를 만들었을 때 담아주던 것과 똑같은 도시락통이란 생각이 든 나는 티나지 않게 도시락 반찬을 살폈다. 그러자 그 내용물들은 틀림없는 아내의 특제 반찬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너무 놀라서 한쪽 벽에 조용히 붙어 있었는데 다른 사원들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부사장에게 사모님표 도시락인가 봐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부사장은 아니지 이거지 이거! 라면서 새끼손가락을 들어보였다. 그 순간 부사장이 말하는 애인이 바로 아내라는 걸 직감했다. 직감은 직감일 뿐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내한테 함부로 말을 꺼낼 수도 없었고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고 마침내 도시락 자체를 만들지 않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 때문에 이틀 정도 집을 비우게 됐는데 틀림없이 아내가 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부사장과 미래를 가질 거라고 짐작한 나는 이 기회에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 일부러 출장 예정이 3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출장 2일째 되던 날 밤 일을 마치고 서둘러 KTX를 타고 먼저 회사에 들러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분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 집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아직 퇴근을 안 했나 하고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회의실을 기웃거렸다. 그러자 유리벽 너머에는 옷 벗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아내와 부사장이, 두 사람은 내가 엿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행위에 열중해 있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장면을 촬영했고 그 와중에 두 사람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회의실 밖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 보복할 방법이 떠오른 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회의실 문에 받침대를 끼워 넣어서 안에서 못 열게 장치를 걸어놓고 두 사람의 옷을 들고 튀었다. 그러자 인기척을 느낀 부사장이 "잠깐! 거기서! 네가 왜 여기 있어?" 라고 소리쳤다. 아내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진수씨! 언제부터 있었어?" 라며 흥분. 내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물론 증거도 촬영했고 넌 위자료 청구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 이 배신녀야!"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리려고 하자 부사장이 "가면 어떡해!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내일 아침에 출근한 사원들한테 이 꼴을 보이라는 거랑 뭐가 달라? 내가 이렇게 빌게. 옷 좀 줘. 문도 좀 열고!" 라면서 필사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거부했다. 울고불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마누라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옷이라도 줘!" 사정하는 아내에게 "남편 출장 중에 상사와 바람난 아내한테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와서 증거 영상을 먼저 장인 장모에게 보낸 후 이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장인 장모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 영상이 이미 모든 것을 대변해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이 탈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기대 반 불안 반 속에서 출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 사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의실 앞으로 가자 두 사람은 어젯밤 상황 그대로 전라의 모습으로 갇혀 있었다. 너무 당황한 탓인지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사원들 틈을 뚫고 지나 문틈에 끼어있는 받침대를 제거했다.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이런 꼴을 보였는데 당신하고 이혼하면 누가 나랑 결혼하려고 하겠어. 제발 부탁인데 나 버리지 말아줘." 라고 하는 아내와 "부탁이야. 우리 가족한테만 알리지 말아줘. 이게 알려지면 난..." 라면서 알아서 무릎을 꿇는 부사장. 그때 소란을 눈치챈 사장님이 등장. 두 사람의 꼴을 목격한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라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사장님을 향해 엎드렸다. 하지만 사장님도 이미 사내에서의 부정행위를 목격했고 대극노하며 "너희 둘은 두 번 다시 회사에 얼씬도 하지마! 당장 여기서 꺼져!" 라면서 두 사람을 쫓아냈다. 회의실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에게 옷을 가져다 주면서 "위자료에 관한 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한 후 내 자리로 왔다. 그 후 두 사람은 사내에서의 부정행위가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적용되어 나란히 해고됐다. 회사에서 해고된 아내는 나를 붙잡으려고 더 필사적으로 사정하고 매달렸다. 나는 냉정하게 아내를 내보냈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부사장 집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자 화가 난 부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렸다. 직장도 가족도 모두 잃은 부사장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말았다. 게다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소문이 퍼져나간 탓에 다른 업체로도 취업길이 막혀버린 부사장은 50대 중반에 백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내는 부사장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했다며 "부사장한테 겁박당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 특별 메뉴로 부사장 점심 도시락을 싸던 여자의 뻔뻔함 그 잡채. 아내와는 이변 없이 이혼했고 위자료는 일시불로 받아냈다. 아내가 부사장과 합체된 장면을 보게 된 장인 장모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아내에게 손절을 선언했다. 그 후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최근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19금 야동에 출연한 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완전 토할 뻔. 못 본 걸로 하기로. 이혼 후 나는 평소 성실근면한 태도가 재평가를 받게 됐고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연봉도 올랐기 때문에 아내와 살았던 아파트에서 고급 맨션으로 이사했고 전보다 일이 바쁘긴 하지만 우아한 독신 생활을 만끽 중이다. 아내에게 당했던 배신을 교훈 삼아 다시 연애를 한다면 그땐 상대의 속모습을 더욱 중시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내 이름은 이영희. 남편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 전업주부이다. 얼마 전 타워맨션으로 이사를 온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럭셔리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됐는데 이런 새로운 일상을 깨뜨리려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건 바로 딸아이 유치원의 보스 엄마 한진자 씨. 한진자 씨는 나랑 같은 맨션에 35층에 살고 있었고 자기보다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깔보는 경향에 입만 열면 남의 흉이어서 듣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처음엔 그런 줄도 모르고 유치원에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한진자 씨한테서 돌아온 대답을 듣고 멘붕이 왔다. 처음 본 사이였는데도 나랑 같은 맨션 저층에 사는 하층민이네? 라고 면전에 대고 비웃는 태도를 보였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악역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비현실감 그 자체. 나는 그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로 맨션이나 유치원에서 나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하층민 이영희 씨 안녕하세요? 라고 내 이름 앞에 항상 그 워딩을 달았다. 그딴 식으로 사람을 부르다니. 기분이 상한 나는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다. 뭐 그런 진상 아줌마가 다 있냐? 그냥 무시해. 제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라면서 남의 일처럼 웃었다. 이사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제법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됐는데 남편이 업무의 일관으로 맨션 VIP 안내 담당을 맡게 됐다.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맨션은 남편이 경영하는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하나였고 전부터 남편도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것이었다. 남편은 자기 지인들, 연예인 혹은 대기업 대표들이 견학을 올 때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VIP를 상대로 내부 안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번 VIP 고객은 유명 유통회사 대표 부부가 견학을 신청한 터라 남편도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직접 거주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서 구입을 검토 중이라는데 1층 베리어 프리 매물을 견학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당일날 아침 조금 긴장한 듯한 남편을 배웅한 후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점심시간에 남편이 안내는 무사히 마쳤고 점심은 집에서 먹고 다시 회사로 가겠다면서 집으로 왔다. 둘이서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남편은 회사로, 나는 장을 보러 같이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한진자 씨가 서 있었다. 한진자 씨는 마침 잘 만났다는 표정으로 혼자 뭐가 좋은지 신이 나서 어머, 두 분이 같이 외출하나 봐? 그런데 뭐 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까? 자기네 집은 1층 아니야? 라고 했다. 나는 뭔 소린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자기 남편분이 1층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 우연히 봤어. 처음 봤을 때부터 옷차림도 그렇고 해서 당연히 아래층인 줄은 알았는데 그래도 설마 1층일 줄이야. 라면서 혼자 빵 터졌다. 근본도 없이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단단히 따지려고 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말렸다. 남편이 한진자 씨에게 좀 바빠서요 라고 하더니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내 손을 잡아 끌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왜 말을 못하게 해? 저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라고 따지자 저런 사람하고 말싸움 해봐야 같은 수준밖에 더 되겠어? 라며 전혀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나 혼자서 부글부글하면서 며칠이 지나 일요일이 됐다. 우리 셋이서 외출을 하려고 맨션 현관을 지나가는데 한진자 씨가 또 어디선가 나타났다. 가능하다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길래 나도 억지로 웃으면서 인사를 냈다. 그러자 한진자 씨가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홈파티 할 계획인데 시간 되면 자기도 놀러와. 우리 집은 35층인데 1층에 사는 자기 같은 불우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차원에서 초대하려고. 라고 망언을 하면서 우리를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봤대. 당연히 거절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남편이 먼저 파티 좋죠. 그럼 염치불구하고 가겠습니다. 라면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일요일이면 댁에 남편분도 계시겠네요. 라고 물어봤고 당연하죠. 우리 부부가 극진히 대접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한진자 씨와 헤어진 후 당신이 왜 거길 가겠다고 성큼 대답을 해? 라고 남편한테 따졌더니 그날 가보면 알아. 라고 선문답만 할 뿐 도저히 말을 안 해줬다. 그렇게 홈파티 당일날 우리 셋은 한진자 씨 집에 갔고 무슨 대단한 파티가 열린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드레스를 입은 한진자 씨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대.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면서 한진자 씨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대. 우리보다 먼저 3팀 정도의 부부들이 와 있었고 이미 다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대. 남편이 근데 남편분은요? 라고 물어보자 와인 사러 갔어요. 엘리트라 그런지 센스가 있거든요. 라며 의기양양. 한진자 씨의 자랑질 때문인지 이미 다들 지쳐 보였대. 그때 마침 남편분이 돌아왔고 오자마자 우리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긴 어떻게? 라고 말했대. 한편 한진자 씨는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자기 남편한테 우리 셋을 이 사람들은 하층에 사는 하층민들인데 35층에서 바라보이는 경치를 한번 보여주려고 특별히 초대했어. 영희씨 가족은 1층에 사니까 말만 타워맨션이지 일종의 하인이라고 해야 맞지. 라고 사람 불러놓고 망신주기식 소개를 했대. 그러자 남편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는데 우리 남편이 하인이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죠? 라고 하자 한진자 씨가 내가 왜 농담을 해요? 하층민을 하층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라고 했다. 그 순간 한진자 씨의 남편이 그만하지 못해!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고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한진자 씨는 아니 왜 갑자기 소린 지르고 그래? 라면서 남편분의 반응에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누가 봐도 진짜 당황한 사람은 남편분 쪽이었다. 남편분은 심지어 벌벌 떨면서 몇 번이나 남편한테 사과하더니 한진자 씨를 향해서 여기 이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야! 라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이 전에 이 맨션에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건 일단 비밀로 하자.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고 상황 파악 완료. 한진자 씨는 사장이라니 말도 안 돼. 이 사람들 여기 1층에 산단 말이야. 라면서 끝까지 몇 층에 사는지에 징글맞게 집착했다. 그 발언을 듣고 마침내 우리 남편이 작심 발언을 했다. 이 맨션은 몇 층에 살던 모두 최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층에 사는지로 하층이니 상층이니 하는 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라고 발언. 그러자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다른 엄마들이 하나같이 한마디씩 하면서 영희 씨는 36층, 다시 말해서 최고층 주민이에요. 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는 맨션 최고층을 구입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구입 당시 비어있었던 집이 최고층밖에 없어서였다. 처음부터 몇 층에 살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35층에 사는 한진자 씨가 왜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진자 씨는 기절하기 직전 멘붕 그 자체. 왜 빨리 말을 안 했어? 우리 남편 회사 사장님인 줄 알았으면 나도 자기한테 잘했을 거 아니야. 라고 했다. 남편분이 그만하고 사장님 사모님한테 당장 사과드려. 라고 하면서 억지로 한진자 씨의 머리를 숙이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은 불만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저쪽에서 숨겼잖아. 숨긴 사람 잘못이지. 라고 따졌다. 그러자 남편이 숨겼다고 칩시다. 하지만 낮은 층에 산다는 이유로 하인 취급하는 그 사고방식이 몇 배는 더 문제 아닙니까? 라고 질타를 던졌다. 우린 그만 가자. 라고 했고 나도 갈 준비를 하고 그럼 먼저 갈게요. 라고 하고 그 집에서 나오자 초대를 받았던 다른 엄마들이 모두 따라 나왔다.
한진자 씨 남편분은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향해서 사과를 계속했다. 그 후 자기 아내의 바닥을 본 남편분은 곧바로 한진자 씨를 집에서 내보냈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한진자 씨와 이혼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 싱글마더가 된 한진자 씨는 돈은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친정에서 전업주부 노릇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무책임하고 현실 파악을 못하는 성격에 질려버린 친정 부모님한테 손절당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그 결과 아이 양육권은 남편분이 가져가게 됐고 혼자 남게 된 한진자 씨는 끈떨어진 연신세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맨션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는지 맨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자주 띄었고 수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한진자 씨가 사라지고 난 후 나는 다른 엄마들과 아무 문제 없이 친해졌고 지금은 가족 단위로도 좋은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엄마들 사이에서 상하관계 따위니 하는 게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한지. 남편 진지하는 회사원이다. 나는 슈퍼에서 파트 근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불만은 없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임신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현재 생활에 아무 불만이 없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 실은 시어머니의 갑질 때문에 꽤 소가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시댁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만 살고 있었다. 고령이라서 그런지 나한테 부탁하는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그날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희야, 미안한데 쌀 20kg하고 생수 6병만 사다 줄래? 내가 힘들어서 그래. 너 슈퍼에서 일하니까 별로 어렵진 않지? 집도 같은 방향이고.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서요. 쌀 20kg는 너무 무거운데. 너 섭섭하다? 그래서 지금 이 늙은 시어미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거냐? 그깟 장 좀 봐오라는데 내가 너 괴롭히려고 이러니?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어찌나 아픈지 그래서 나더러 쌀 20kg를 들라는 말이니 그럼?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지한씨나 운전하시는 아버님도 계시고 저 말고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넌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게 인정머리가 없니? 지한이는 사원인데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네 시아버지를 부려먹으라는 거니 넌? 내가 알아듣게 말하잖아. 너 일 끝나고 쌀하고 물하고 사서 자전거에 싣고 가는 길에 놓고 가라는데 그게 어렵니? 죄송한데요. 제가 힘이 장사도 아니고 너무 무거워서 싣고 갈 수가 없어요. 하여간에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 한꺼번에 들고 올 힘이 없으면 쌀하고 물하고 나눠서 들고 오던가 왕복을 하던가. 그런 요령도 없으면 어디에 써? 그 말씀은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김에 들르라고 하셨던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 참 말 많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시어머니는 계속 나이 탓을 밀어붙였대. 나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분부를 따르기로 했대. 그러자 이번에는 특정 쌀 이름을 지정했고 나는 열심히 메모했다. 파트 근무가 끝나고 쌀 20kg를 자전거 뒤에 실어보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봤지만 역시 자전거에 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무거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걸 왜 사람을 시켜? 너더러 가져오랬더니 돈 아까운 줄을 몰라? 나도 논리적으로 따졌다. 어머님, 처음부터 제가 들고 가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택배기사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얼만데 그러냐고. 그게 누가 번 돈인데? 그리고 너 내가 부탁한 쌀하고 이름이 틀리잖아.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나는 메모지를 꺼내서 쌀 이름을 읽었다. 이 쌀 20kg 맞잖아요. 정확하게 보내드렸는데요. 뭐라고? 그게 무슨 쌀이니? 뭐긴요. 어머님이 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옛날부터 계속 같은 쌀만 먹지 다른 건 안 먹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걸 보내놓고 큰 소리니 큰 소리가? 당장 집에 와서 이거 들고 슈퍼에 반품하고 와. 어머님, 네가 잘못 듣고 엉뚱한 걸 갖다 놨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물리고 와야지. 네 잘못인데. 결국 나는 시댁에 가서 다른 쌀로 다시 사오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름이 다르다고 말한 쌀은 내가 그냥 먹기로 했다. 어제 통화를 하면서 메모했던 종이까지 보여드렸지만 그딴 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야 라는 말만 들었다. 나는 쌀을 다시 사면서 보이스 레코더도 구입했다.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언행은 너무 화나지만 매일 그런 건 아니었다. 동거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하고는 적당히 떨어져 있는 데다 시어머니가 은둔형이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집살이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3주 후 또 쌀 20kg를 사오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졌다. 물론 며칠 전 구입한 보이스 레코더를 이용해서 전화 내용을 녹음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쌀을 사서 대령했지만 시어머니는 또 화를 내고 나는 욕을 먹는 일이 반복됐다. 또 이름이 틀렸잖아. 넌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니? 못 외우면 메모를 하든가.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냐고. 저 메모했어요. 메모를 보여드리자. 그런 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디밀어 디밀긴? 긴 말할 필요 없고 지난번처럼 가서 바꿔와 당장. 이번엔 쌀 이름 똑바로 확인하고. 어머님, 왜 불러? 어머님은 분명히 여기 이 쌀을 사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야? 너 지금 그 말버릇이 그게 뭐니? 해보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육성 녹음이 흘러나왔다. 들으신 것처럼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빼박 증거 앞에 시어머니도 더는 발뺌하지 못했다. 귀를 만지작거리면서 글쎄, 내가 그런 것도 같고 확실히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내가 이제 치매가 시작되려나? 왜 이러지? 고맙다는 말도 사과도 없이 시어머니는 무조건 자기 탓은 아니라고 발뺌했다. 내가 제대로 시어머니를 한 방 먹이자 시어머니는 더 자주 나를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도 매번 시아버지나 남편이 없는 시간만 골라서 말이다. 내가 오늘은 가구 배치를 바꿔볼까 하는데 소파니 책장이 좀 무거워야지. 너야 젊은데 이까짓 거 일도 아니잖니? 시부모님 두 분이서 사용하는 가구라 그다지 큰 것들은 없었다. 그렇지만 나 혼자서 그걸 옮기는 건 엄청난 중노동이었다. 게다가 이러랬다가 저러랬다가 수시로 말이 달라졌다. 내가 거기라고 했니?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잖아. 거기 1인용 소파도 당장 이쪽으로 가져와. 내가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너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런 거 할 시간에 일이나 똑바로 해. 이쪽으로 옮기라니까. 여기 이쪽.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노동을 했다. 넌 어쩜 그렇게 둔하니? 이거 조금 바꾸는데 벌써 해가 다 떨어졌네. 이게 이렇게 시간 걸릴 일이냐고. 저녁이 되자 시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남편도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넷이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 저녁은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겠다고 했다. 오래간만에 아들이 왔으니 솜씨를 발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가구 배치를 바꾸느라 하루 종일 힘을 썼더니 정말 배가 고팠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내가 먹을 음식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제 밥은 왜 없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깜빡했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래. 치매 온 거 아닌지 몰라. 우리 식구 것만 준비했네. 우리 식구 것만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정말 치매 걸린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렇게 자주 그것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실수를 연거푸한다는 건. 시어머니는 평정심 그 자체였다. 뭐야 이 분위기? 지희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야? 그건 말이지. 시어머니 말에 반박 대신 남편은 홈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고령자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홈캠 설치했던 거 잊으셨어요? 당연히 이 며칠간 쌀 배달시키고 오늘 가구 옮기라고 시키는 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다 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도 반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치매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시설이라도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파트 근무를 그만둘 수는 없고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지한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치매는 무슨? 나는 보이스 레코더를 재생했다. 시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내가 치매기가 있어서 라는 부분을 들려줬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
더 이상 너희들한테 배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 아니에요. 나 치매 안 걸렸어.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외쳤지만 무시하고 우리 넷이서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했대. 내 보이스 레코더와 홈캠에 찍힌 영상들이 시설에 입수하는데 충분한 증거로 활용됐대. 며느리한테 갑질하려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렸던 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고야만 것이다. 노인성 치매 환자들이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당연히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대. 그리하여 나는 시어머니의 갑질과 이 모든 우울한 날들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내 이름은 강인혜. 5살인 딸아이를 데리고 지금까지 둘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 남편과 이혼한 건 딸아이 유나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고 원인은 전남편의 불륜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임신 출산이란 중대사를 앞두고 남편의 배신이라니. 나는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삶의 이유, 유나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런 유나에게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 유나야, 너한테 만약에 아빠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아? 아빠? 난 좋아. 엄마 혹시 진수 아저씨랑 결혼해? 응, 엄마 진수 아저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와, 신난다. 엄마, 나 진수 아저씨 너무 좋아. 그동안 싱글마더로 오직 아이에게만 충실했었지만 1년 전 한 진수라는 남자를 우연히 알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리고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았다. 물론 사귀게 되면서 유나도 진수 씨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고 진수 씨를 잘 따랐다. 유나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나는 아빠라는 존재를 처음 경험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유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짠했다. 그럼 나 애들한테 자랑해도 돼?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하자. 그건 엄마가 결혼식도 하고 정식 부부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나 빨리 아빠 보고 싶으니까 엄마 빨리 결혼해. 딸아이가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 왔대. 유치원에 다니는 다른 애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아빠 얘기를 하게 된 건 유치원 엄마 중 제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이는 유나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여자애인데 자기 엄마와 똑같이 행동했다. 유나, 너 아빠 없지? 난 있는데. 라면서 유나를 놀렸다. 보통 엄마라면 자기 애가 그런 말을 하면 야단을 칠 텐데 제이 엄마는 애하고 한통속이 돼서 그러게 말이야. 유나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유나 아빠한테 이혼당했나 모르겠네.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웬 발끈? 진짜 뭐 찔리는 거 아님? 아니면 왜 그렇게 화를 내?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 겨우 유치원생인 딸아이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건 참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유나가 애들한테 아빠가 있다는 말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결혼 약속을 했을 뿐 결혼식이니 혼인신고도 안 했고 갑자기 웬 아빠냐고 증거 있냐고 따지고 들어오면 또 쓸데없는 말을 들을 게 뻔한데 그러면 유나가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다. 다행히 유나는 내 말을 잘 이해했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자 기특하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새 차를 운전해서 유치원에 갔는데 딸아이를 데리러 문 앞에 갔다 온 아주 잠깐 사이 차 문 한쪽이 움푹 파여 있었다. 어머, 차가 언제 이렇게 됐어? 너무 황당해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이 엄마가 낄낄 웃으면서 차가 제대로 찌그러졌네. 새 차가 똥차 됐네. 그러게 분에 안 맞게 새 차를 타고 다니니까 벌을 받는 거야. 주제를 알라고 말이지. 라고 비웃었다. 유치원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에 심한 상처가 나다니. 돌덩이를 가져다 일부러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본능적으로 제이 엄마를 의심했지만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자동차를 수리센터에 맡겼다. 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공교롭게도 대차가 남은 게 없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엄마 차를 빌려서 유치원에 데려다 줬대. 하지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진수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명실공히 부부가 된 것이다.
유나가 이제 친구들한테 말해도 되냐고 묻길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이 나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대.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차를 써야 한다고 해서 유치원에 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진수씨가 자기 차를 쓰라고 해서 진수씨 차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로 했대. 유치원에 도착해서 유나를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왔는데 진수씨 차 앞에 누가 있는 게 보였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역시나 제이 엄마였대. 흑수저 주제에 감히 어디서 이딴 고급차를 타고 다녀? 완전 재수없어. 내가 이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진수씨 차를 돌덩이로 쾅쾅 찍어대고 있었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며칠 전 내 차도 제이 엄마가 한 집 맞죠? 그러게 누가 거슬리게 이딴 고급차 타고 다니래? 돈도 없는 싱글마더한테 이게 가당키냐 하냔 말이야.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부인인지 알고나 그런 소리에? 나 데스카토 기업 부장님 사모님이야. 내가 그딴 말에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 차는 그 스카토 기업 사장님 차예요. 뭐래? 흥분한 건 알겠는데 너무 막 지른다. 그럼 내가 사장님을 부를게요. 그럼 되겠어요? 덤으로 제이 엄마 남편분까지요. 내가 3개 나오자 제이 엄마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고 설마 반신반의하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통화를 시작하자 표정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대. 전화를 끊고 10분도 되지 않아서 진수씨와 제이 엄마 남편분이 같이 나타났대. 이게 대체 이거 당신이 한 짓이야? 아니 그게... 네, 제이 엄마가 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제 차를 이렇게 만들었었고 지금 수리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수씨 차를 타고 유치원에 온 거였고요. 남편분은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사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와 남편한테 빌었대. 그 모습을 보고 제이 엄마도 그제야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분위기를 파악한 듯 자동으로 고개를 숙였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대. 진수씨는 자기 차가 엉망이 된 걸 보고 나서도 제이 엄마가 나한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면서 안심하는 모습이었대. 제이 엄마는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닌 남편한테 온갖 욕을 다 들으면서 끌려갔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대. 원래부터 제이 엄마는 사치에 낭비벽이 심해서 남편분과 갈등이 있었다는 말도 들었대. 게다가 제이 엄마는 평소 인성이 바닥이다 보니 자기 생각에 자기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면 이미지에 타격이 올 거란 생각에 이혼만은 참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남편분도 더는 못 참는다며 곧바로 이혼으로 직진했다고 한다. 그 후 제이는 남편분이 자기 부모님께 맡겼다고 한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상식에 있는 남편분이 맡아서 키우는 게 장차 제이의 장래를 위해서 잘된 일이지 싶다. 남편분은 평소 회사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평판이 좋았고 진수씨도 이번 일로 남편분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대. 하지만 당사자인 제이 엄마한테는 철저하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로 응징했대. 남의 고급차를 막무가내로 흠집을 내놨으니 당연한 결과였대. 내 차에 낸 상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맞대. 지난번 내 차도 그렇지만 진수씨 차는 희소 가치가 있는 차여서 수리비만 해도 아마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금액이 청구될 거다. 게다가 왕진자 씨는 이혼 후 남편분한테 위자료를 청구받은 처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한다. 다 자업자득의 결과. 지금까지는 본인이 자랑한 것처럼 대기업 부장님 사모님이라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 집에서 쫓겨나서 방 한 칸짜리에서 초라하게 살면서 누추한 차림으로 알바를 하며 고생하고 있다는데 아마 앞으로 최소 15년 동안 그렇게 산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나는 진수씨, 유나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유나는 나하고 둘이서만 살다가 아빠가 생긴 게 그렇게 좋은지 훨씬 밝고 명랑해졌다. 틈만 나면 아빠 놀자, 아빠 안아줘 하면서 신이 나 있었다. 진수씨도 유나를 잘 받아줬다. 진수씨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나처럼 이혼녀에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시댁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시댁에서는 나를 편견 없이 대해주셨고 유나도 손녀 대하듯 예뻐해 주신다. 제이 엄마는 일상의 큰 장애 요소였지만 이제 유치원에서는 볼 일도 없고 세상 모든 일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집은 아주 평범한 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엄마 아빠는 둘 다 전문직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였고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을 보며 혼자 있는 날이 많았다. 특별히 고급진 생활을 한 건 아니었지만 쉬는 날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름방학에는 여행도 빠지지 않고 다녔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렇게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가족이 내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 별안간에 붕괴되고 말았다. 설마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었지만 아빠의 불륜이 발각된 것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엄마의 절망에 찬 그 표정은 아직도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빠가 집에서 나간 후 나는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에 진학했다. 그날 이후 가정을 파탄낸 아빠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 아빠가 한 달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었다.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았던 여자를 유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는 게 진심 우울한 기분이 들 뿐이었다. 그 여자는 당연히 나와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아빠의 불륜녀였다. 아빠의 불륜이 발각됐을 때 우리 집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엄마가 아빠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울면서 통곡을 하거나 어떤 때는 엄마가 술에 취해서 아빠한테 술잔을 집어던진 기억도 있었다.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고 망가지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래서인지 아빠는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존재감을 지우려고 필사적인 모습이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빠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어쩌다 보니 내가 먼저 반한 거야. 라면서 불륜녀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엄마는 같은 여자로서 자존심이 더 상했을 거다. 그런데 불륜녀를 집으로 불렀다.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 불륜녀가 삼자대면을 했지만 나는 그 방에 출입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옆방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훔쳐듣고 있었다. 불륜녀는 인상도 별로였지만 매너도 똥매너에 우리 집에 겁도 없이 들어와서는 불륜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엄마한테 이 일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오해해요. 그렇게 아줌마 티가 줄줄 나는 사람이 더 문제 아닌가? 한눈 팔게 만든 게 더 큰 잘못인 거 몰라요? 라면서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였고 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나한테도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얼꽝 심은데 얼꽝 났네. 당신 남편이 왜 나한테 반했는지 100% 이해되는데 나는? 아직 중학생이었던 나를 향해 얼평의 비하 발언까지 선을 넘어왔다. 여자가 폭주하는 동안 아빠는 단 한 번도 여자를 말리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방바닥만 쳐다보면서 뒤로 빠져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아빠가 그런 태도다 보니 불륜녀는 자신만만하게 엄마를 무시하면서 그거 알아? 그쪽한테는 이미 마음 떠난 지 오래된 내 남친이 저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던데? 그 말은 곧 그쪽하고 당신 딸은 버림받을 거란 뜻 아니겠어? 라면서 웃었다. 그때 내 느낌은 아빠는 대체 왜 저런 여자랑 바람이 났을까? 수준 떨어지고 한심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다. 내 눈에 그 여자는 떡칠한 화장에 품이 제로인 아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빠는 불륜녀를 선택했고 집을 나간 후 그 여자한테로 갔다. 그 무렵에는 엄마도 아빠에 대해서 포기했던 것 같다. 아빠가 짐을 챙겨서 나갈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불을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엄마와 나는 외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했고 엄마는 직장에 다니면서 나를 키워주셨다. 아빠가 약속했던 위자료는 지불했지만 매달 보내기로 한 양육비는 입금이 늦어지거나 엄마가 일일이 말하지 않으면 입금 자체를 안 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일절 지불하지 않았다. 소문으로 그 후 아빠와 불륜녀가 재혼했단 말을 들었지만 나와 엄마를 버린 아빠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바로는 불륜녀는 이혼 경력도 있고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빠가 그 여자와 바람이 난 이유를 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화장 떡칠한 여자가 아빠의 취향을 완전 저격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 후 나는 잘 자라서 엄마의 수고를 덜어드릴 나이가 됐고 취업 전선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직장에도 무난하게 적응했고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나를 키워준 엄마에게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10몇 년 만에 아빠의 불륜녀가 다시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화장 떡칠은 여전했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기가 팍 죽어 있었다고나 할까? 그때 엄마 앞에서 아나무인이던 건방진 태도는 자취를 감춘 듯 했다. 여자는 아빠와 재혼하고 몇 년 후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했고 그 뒤로는 몸이 약해져서 계속 전업주부로 지내온 모양이었다. 아빠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내 양육비를 무시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아빠한테는 당연히 모아둔 저축 같은 건 없었고 얼마 있던 현금은 애들 용돈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주식이 있었고 그게 꽤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 그걸 현금화하면 제법 큰 금액이 된다는 거였다. 불륜녀는 현재 월세에서 사는데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엄마는 권리가 없지만 나한테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더러 재산 상속을 포기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거였다. 기가 차고 저절로 코웃음이 나왔다. 지금 나한테 부탁을 하는구나. 그때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어린 나를 비웃었던 그 입으로 말이다. 저쪽 사정은 내 알 바 아니다. 아빠의 불륜과 갑작스러운 이혼,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아서 엄마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더러 유산을 포기하라니 이기주의의 극치였다. 나는 재고의 가치도 없이 바로 거절했다.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상속 포기 안 할 거예요. 그건 내 권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직장도 못 다니는 몸이라 생활보호 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엄마 생각은 해봤어요? 당신이 아빠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동안 우리 엄마는 피눈물을 삼키면서 나를 키웠어요. 이 재산은 지난날에 대한 보상이자 권리예요. 나는 그 돈을 당당히 받을 거고 엄마를 위해 쓸 겁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빌게요.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엄마를 무시하고 비웃고 행복을 앗아간 당신한테 아빠를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불륜녀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는지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졌지만 나는 그녀에게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 후 아빠가 남긴 유산으로 받은 주식을 곧바로 현금화시켰다. 그 돈으로 우선 엄마와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온천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엄마한테 드렸다. 처음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밀렸던 양육비를 지금 돌려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엄마한테 맡기겠다고 하자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예쁜 손주가 생기면 손주를 위해 쓰겠다며 잘 보관해두겠다고 하셨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아빠한테 받은 돈이긴 하지만 내겐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었으니까 부정한 돈도 아니고 엄마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엄마 한 사람쯤은 넉넉하게 돌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럼 그쪽 모녀한테 양보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정도로 마음이 보살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그 여자의 딸이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양보하면 결국 득을 보는 건 그 여자인 거고 그걸 알면서 유산을 포기할 순 없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한 듯 너무나 매끄럽게 일 처리를 맡아주셨다. 다시 몇 년 후 풍문으로 그 모녀의 얘기를 들었는데 유산을 받은 후 처음 몇 년간은 별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은 없어지고 수입도 없다 보니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딸아이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여자 딸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때 나와 엄마에게 절망의 끝을 맛보게 했던 장본인이 시간이 지나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자기 자식 인생까지 망가지는 걸 보고 있는 그 심정은 과연 어떨까 상상해본다. 물론 아빠도 똑같이 잘못한 건 맞다. 자신들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있던 마음의 그늘을 조금 벗어던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그 여자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가길